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시급 3천원에도 못 미치는 월 60여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삭슬 빌미로 매월 10만 원 공제해서 실제 손에 쥐는 수령액은 월 50만 원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2013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 있죠. 마음대로 못 떠나게 여건까지 압수했고 회계한 명목으로 임금을 체불해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일을 수시로 강요했고 산업재해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묵는 기숙사는 곰팡이 가득한 벽에 지구멍들이 뚫려있고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몸을 누일 정도인 작은 방에 4명이 자는 건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 자리가 부족해 남자들은 아예 건물 밖 현관 앞에 돗자리로 간신히 외풍을 막아 방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하루 식비 4,000원입니다. 노컷뉴스 러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쌀포대, 3분 인스턴트 요리, 라면 봉지만 뒹굴 뿐 야채나 과일 등 변변한 음식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의 맨 마지막 꼬리칸을 연상시킨다는 진단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동네 식당에 가서 백반 하나를 시켜 먹어도 4,000원으로 먹기 힘든 요즘 하루 3끼를 4,000원으로 때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 굶으라는 얘기냐 라고 항의를 하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자 박물관 측에서는 이게 박물관이에요, 4,000원도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돈이다 라면서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어딥니까? 유신 독재 시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살랐던 청계천 봉제공장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의 노동시설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2014년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이들을 올가맨 근로계약서에는 놀랍게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은 홍문종 사무총장이 2010년 매입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홍문종 당장 당직에서 사퇴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과받아야 합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국열차의 맨 마지막 꼬리칸이 영화에 나오는 일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노동자를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 전하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문의는 064-749-3330.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맨 먼저 김포에 사시는 화성인 짝꿍님이 아이디가 화성인 짝꿍이니까 그러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당연히 화성인 아닐 겁니까? 그죠? 화성인님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자랑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물론이고요. 두 분 모두 매달 일자씩 정자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판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사람들을 멘붕시킨 것 같습니다. 김영판 무죄. 그 다음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원세훈 무죄일까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거짓된 내용을 발표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찰 수뇌부가 무죄라면 구중궁궐 국정원 안에서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도 없겠지요. 숱한 국정원 직원들이 앞다투어 무죄임을 증언하게 될 테니까요.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 수사팀장 모두 몰아내고 수사팀조차 뿔뿔이 흩어놓았으니 유죄 입증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신성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은 그 지혜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국민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말들은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심정을 오랜 정치부 경험을 갖고 있는 한겨레신문 곽병창 기자가 온라인에 반칙의 여왕과 반칙의 사회라는 칼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 칼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계파 정치 시절 정치인들이 보스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둘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 셋은 선거 때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득표였지요. 득표에 도움만 된다면 보스를 위한 육탄 방어도 불사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과거 삼김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여당은 돈과 자리, 그리고 야당은 여당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돈과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민정당, 그 이전에 박정희 공화당은 돈과 자리로 요리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장관도 시켜주고, 그때는 도지사도 임명직이었어요.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도 시켜주고, 그리고 선거 때 무제한 불법 자금을 음성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돈 뿌리는 거예요. 돈 선거 판을 쳤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야당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리를 못 줄 뿐이지, 돈도 대규모로 못 줄 뿐이지, 여기저기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보스들은 자기의 이른바 똘마니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김, 크게 보면 삼김, 각 지역의 맹주였기 때문에 공천받지 못하면 당선되기 어려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의 대권 사수를 위한 정치 컴백 때 여기에 불만을 품고 합류하지 않았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 새정치국민회의에 공천 못 받아가지고 결국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삼김씨 위력은 대단했죠. 그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참 2014년 오늘날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절대 다수의 여당 정치인들이 부복하는 것은 물론 무릎으로 기는 까닭은 그 득표력 때문입니다. 잘만 보이면 그의 후광을 입어 재선 가도를 달릴 수 있고, 잘못 보이면 17대 총선 때처럼 박사모의 표적이 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선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정치인들이 그런 보스에게 무슨 일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선 부친 박정희 씨보다 더 행복한 보스가 바로 박 대통령입니다. 물리적 억압이 아니라 득표력으로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붙은 게 선거의 여왕. 이보다 더 우아하고 강력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과거 시점입니다. 이젠 그 호칭 바꿔야 합니다. 예, 반칙의 여왕이 바로 그거죠. 엊그제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이런 호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 반칙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곽경찬 대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 의해 마지막 심판기관인 사법부마저 최고 권력의 눈치에 따라 변칙과 반칙으로 시비를 왜곡시키게 됐으니 말입니다. 굳이 김영판 씨가 저지른 일을 되새길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만 판결은 두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쪽박을 찬 선거 이틀 전 한밤중에 마지막 토론회에서 사실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는 쪽박 찼습니다. 완전히 미친다 드러냈었어요. 그것도 양자 토론했어. 그 선거 이틀 전 12월 16일 한밤중 김영판 씨는 엉터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전엔 댓글 분석 범위를 하드디스크에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라는 얘기였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만 아쉽다고 했습니다. 법적 판단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문제가 뭔지는 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고는 그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문제는 핑계죠. 예. 재판부는 검찰이 권한이 수사과장의 입에 넘어오기 전에 김 씨의 의도와 목적을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로든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무죄 선고의 책임을 검찰에게 떠넘깁니다. 예. 물론 그의 핑계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죠. 재판부도 잘 아는 사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그때 동원된 것이 사생활 사찰, 흘리기 공작, 대면 협박 등의 반칙이었습니다. 총장이 퇴진하자 법무부는 수사팀의 팀장과 부팀장을 징계하고 경질했습니다. 수사 중인데도 수사 검사들을 교체해버렸습니다. 사건을 지휘하던 차장 검사는 수시로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고 수사 방향을 압박했지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가야 했으니 수사의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저란 말은 재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빈틈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기소와 판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1+1은 뭐냐? 1+1은 뭐냐라는 겁니다. 푸는 건 공익의 대표기관인 검찰입니다. 물론 채점은 사법부가 합니다. 청와대나 법무부는 애당초 검찰 손에서 이 문제가 문제로서 성립 안 된다고 끝내주길 바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1+1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문제가 안 돼! 예. 그러나 최동욱 검찰은 1+1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기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엉뚱한 답을 내도록 강요를 합니다. 1+1 답이 뭡니까? 2 아닙니까? 2가 2를 제외한 숫자를 답으로 내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검찰이 그런 답을 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1+1은 2인데 2를 빼고 다른 걸 답으로 넣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사이의 자연수가 답이다 라고 검찰은 답을 낸 계기입니다. 수사팀은 고민 끝에 그런 식으로 재판부에 공을 넘깁니다. 1과 3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가 뭡니까? 단 하나의 자연수는 2밖에 없어요. 예. 이것을 받았던 재판부도 고민을 합니다. 왜? 2라는 답을 내는 순간 박근혜 눈밖에 나기 때문입니다. 채점을 정리한 판결문이 무려 A4 용지로 100장이 넘었다니 고민 무지하게 한 모양입니다. 사실 1+1이 2라는 사실 삼척동자도 잘 아는 겁니다. 재판부가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재판부가 고민한 데는 마찬가지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1+1은
이다라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찍어내고 이런 공갈과 협박이 사법부를 위축시켰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낸 것이 바로 아쉽지만 무죄라는 판결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도 성립되고 답도 있지만은 검찰의 답은 답이 아니야. 그러니 무죄다라는 희한한 결론을 이끌어낸 겁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공판 중심주의란 걸 강조해 왔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장난칠 수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용판 씨의 범죄를 따지지 않고 검찰의 잘잘못만 따졌습니다. 어떻게든 독배를 피하자는 생각이 아니고는 못할 짓이었지요. 변칙과 반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반칙과 변칙을 일삼으니 그들 또한 변칙과 반칙으로 일신의 안위를 도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김용판의 행위가 범죄에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검찰이 낸 증거가 맞느냐 틀리느냐 결국 검찰이 부실하게 증거를 내서 이건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예. 검찰이 부실하게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증거 속에서 김용판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했을 겁니다. 그걸 따지는 순간 맞아 최동욱의 길을 자신이 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위축하게 만든 것일까요? 백주 대낮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이 정권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실 겁니다. 그건 하늘을 가린 게 아니라 제 눈을 가린 것에 불과하고 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게다가 검찰과 법원은 그 좋은 머리로 꾀를 냈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면서 손가락 2개를 펼쳤습니다.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나마 성공했다고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원까지 저렇게 부복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렇듯이 진실 또한 판결 하나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이 은폐하거나 왜곡한 진실은 거리로 내몰리고 거리에선 진실은 칼이 되고 불씨가 됩니다. 정권은 서둘러 불씨를 흩어버렸지만 그 불씨들은 거리로 들로 튀어나가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실의 풀을 끄트리기 위해서 흩트렸습니다마는 그 불씨는 들판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야, 요원의 불길로 타오를 겁니다. 지금 너무나 추워서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지만은 꽃피는 봄이 오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은 그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지배하는 이 행정부를 탄핵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설 겁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기관의 선거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구들이 일제히 여당 후보를 지원한 게 무죄였으니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정부기관이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 무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엄정중립의 뜻이 아닐까요? 엄정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여당 후보를 지지해라. 자, 김용판이 무죄다. 공직자들은 꽤나 당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마찬가지겠죠. 선거의 여왕에 의한 이 반칙의 여왕,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람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 정말로 착잡한 변신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도 반칙 사회로 빠져들고 있으니 더욱더 착잡합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한탄입니다마는 이건 곽병찬 대기자의 한탄만이 아니라 상식을 지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선거의 여왕이 어떻게 해야 반칙의 여왕으로 변했느냐. 그것은 바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총체적으로 개입해 이명박의 명령 아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죄, 그 없어진 정통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에게 부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동욱 찍어내기에서부터 이제 수사팀 흐트리기까지 김용판의 무죄 판결로 활용점정을 찍은 이 더 큰 범죄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나락 속으로 빠뜨리게 하고야 말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이런 시대일수록 올바른 언론 하나 키워주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투자입니다. 어제 미래입동주와 국민TV 노정면, 앞으로는 방송제작국장으로 불릴 것 같은데요. 노정면 국장이 TVN 뉴스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신 분들 아마 많은 희망과 기대하셨을 겁니다. 9시부터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뉴스, 국민TV 뉴스 이름은 뉴스K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그리고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아까 반칙의 여왕으로 변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반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칙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오늘 한겨레신문의 일면 탑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즉 대통령 선거 12월 19일 이틀 전인 12월 16일 새누리당의 핵심 선거 캠프와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통화가 수도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날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토론이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 양자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형편없이 깨집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밤 11시에 바로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댓글려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거짓말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엉터리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책임이 김용편에게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용편 무죄라면은 그 엉터리 수사 결과 발표는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했습니까? 증거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은 그날 새누리당 캠프와 핵심 실세 정치인들과 국정원의 국장과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라인 간에 일어났던 그 무수한 통화들, 그것은 결정적인 간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재판에서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실하게 증거를 만들어서 무죄를 받기 위한 것이었죠. 통밥 빤한 겁니다. 밤새 IMPT가 이 점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7일,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라고 보는 여론이 56.3%였고 무죄는 단 25%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민심이나 여론이 아닌 정치 검찰의 범죄 증거 축소 왜곡으로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감성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범죄자들이 범죄를 파악할 때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엮여 있고 용의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보통 범죄자와 연관이 있는 용의자들은 범죄의 수혜 대상이나 혹은 관련 조직 연루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범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전화통화입니다. 전화통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 통화 내역을 자진 제출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몇 분 어떤 시기에 통화했고 그 통화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과 통화했고
이걸 1년으로 쫙 정리를 해놓으면 그림이 딱 나와요. 범죄, 전화를 통하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통화 내역입니다. 예, 그들은 서로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면 범죄 모의를 했거나 혹은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혐의 내용은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루된 조직은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그리고 대선 개입의 수혜자인 새누리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과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통화가 서로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살펴보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12월 16일 바로 이 삼각통화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사건 발생일부터 12월 16일 댓글 수사 발표일까지 새누리당 선대위 인물이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과 통화했다는 사실 이미 밝혀졌습니다. 분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경찰청과 전화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해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사한 통화를 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를 모의하거나 혹은 축소 은폐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통화했다는 점은 그렇다면 김용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통화했던 새누리당 실세가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김용판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2013년 6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실세와 국정원 연락관 그리고 김병찬 경찰청 수사 2계장이 통화했던 목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실세 그리고 국정원의 연락관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병철 경찰청 수사 2계장이 통화했던 목록을 확보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 여당 실세 아직까지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고 한겨레신문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여권 실세가 권영세가 아니었다면 김무성인 게 틀림없죠. 예, 물론 이건 예상이자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만은 앞뒤 정황을 보면 김무성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각은 경찰청의 키워드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수서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았던 시각이었습니다. 김무성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12월 16일에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하고자 했던 통화 기록의 여권 실세는 분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있던 인물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김무성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아직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댓글 흔적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찰은 혹시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문재인 눈치 보지 말고 아무런 댓글 흔적이 없다는 가짜 거짓말 은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알았겠지. 바로 김무성의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면은 이런 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 실체 김무성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정원 직원입니다. 수사 축소를 은폐했던 사람은 경찰청장이며
이들과 통화했던 사람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던 김병찬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통화 내역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축소 수사 은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재판에서 추후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관계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 그리고 경찰 관계자의 통화 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판의 대선 개입 축소 은폐 혐의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왜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통화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아닙니다. 통화 기록은 분명히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더 수사하던 검찰이 통화 내역이 없어서 그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의의 없는 사태로 정치 외압을 막아줄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김용판 재판에서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김용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검찰은 김용판 2심 재판에서 그 여권 실세가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들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알려주는 통화기록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미 한겨레신문에서 일면 톱기사로 났어요. 이거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재판에서 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출 안 했어요. 재판부는 권한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위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녀의 증언을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은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관계자의 수성한 통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검찰이나 그리고 권한이 과장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이상한 재판을 도저히 납득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위협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긴다면 당장은 성공하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예,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된다는 거 이완용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 있어요. 또다시 그 역사의 죄인 반열에 올라가고 싶지 않다면은 법과 정의와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지만은 시간이 애매해서 소개 못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죠.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김석정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기영구 중동의 이춘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고재즈2님, 고재즈2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축전동의 특가이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후추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춘미 특가이님, 고재즈2님은 예, 출장까지 다 납부해 주셨네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해 10월 미래입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입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입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면 영남과 수도권에 진력하라 라는 주장을 한국일보 이강년 시사평론가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했던 얘기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면 영남과 수도권에 진력을 해야 합니다. 호남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변자로 기존 민주당과 단순 대체 세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전주를 찾아서 전북에서부터 묻지마 투표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 민주당 대신에 안신당을 지지해달라는 거지만 이건 또 다른 지역주의에 불과합니다. 예, 여론조사가 괜찮게 나온 데서 특정 지역에 기대는 거 시정치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라 계층에 기반해야 시정치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큰 선거에서 표출된 호남의 전략투표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안철수 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실제 득표율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호남의 표심을 정리하면은 내구장 인물로 누구를 키워줄 것인가 라기보다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전국적 판세를 봐가면서 세력을 만들어주거나 주저앉혀 왔습니다. 새정치, 결국은 이 강고한 지역주의 틀을 깨는 것이 새정치의 목표이자 그리고 새정치를 지지하는 호남 민심의 표출인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 주력할 게 아니라 부산과 그리고 경기에서 성과를 얻는다면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안철수 대첩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이런 지적 흘려듣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약속에 관한 한겨레신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 가장 면밀한 탐사가 이루어진 것은 1997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 제작팀이 영화 촬영을 위해 탐사를 했을 때였다. 영화 초반에 무인 탐사기가 침몰한 배 안에 구석구석을 훑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가장 진보한 탐사 장면이었다. 영화가 현실을 선도하는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취약자 수용시설 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2011년 도가니법의 통과를 이끌어냈고,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은 미국으로 달아났던 제2의 용의자 수사를 15년 만에 재개시켜 범죄인 인도 신청으로 이어졌고, 영화 부러진 화살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럴 법한 영화가 하나 더 나타났으니 그것이 또 하나의 약속이다. 우선 이 영화의 폭발적 현실성은 회피하기 어렵다. 수년간의 투쟁 끝에 황유미 씨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을 했지만 2011년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산업재해 제도가 고용주 과실의 입증 책임과 보상 액수의 예측 가능성을 맞바꾸자는 노사 간의 대타협 정신을 바탕에 둔 전 세계적인 합의를 위반한 폭거였다. 게다가 황유미 씨의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산재 인정을 거부하다가 2012년에서 2013년 법원에 의해 거부 처분이 취소되자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이면 황유미 씨의 항소심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시 항소를 하는 악질적인 반노동자적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영화가 호명하는 현실 자체가 쥐레밭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근로복지공단이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런 근로복지공단이 체벌의 하소인으로 전락해서 황유미 씨의 항소심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산재인정을 거부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쪽팔리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또 이 영화는 보편적이다. 나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이전 영화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1980년대 대학가의 민주화 운동을 가장 직설적으로 묘사했고, 지금은 여러 정당 정파로 나뉜 과거의 학생 운동가들과 그들 옆에서 가슴 졸이며 바라보았던 동료들 모두를 울릴 영화라고 평하면서 그 보편성에 힘입어 1000만 영화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또 하나의 약속도 산업재해 제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극영화다. 네. 1천만 노동자가 모두 관심을 기울일 그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스크린수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1000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1천만 노동자, 그리고 항상 현실에서 어리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라는 사실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